변별력 확보를 위한 본고사 부활은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건 서울대학교의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죠. 학생부만 갖고도 서울대학교에서 얼마든지 내신이 이렇게 준경외시 라인까지, 최소한 서성한 라인까지 다 내신이 다 똑같은 1등급이 된다 하더라도 서울대학교가 얘기했죠. 이렇게 10%. 그러니까 서성한이나 준경외시까지 내신이 전부 다 이렇게 10%까지가 다 되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에 대해서. 근데 서울대학교가 자신 있어. 우리는 뭐 상관이 없어.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본고사 할 필요 없어.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학들의 평가 관점을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1월 10일 날 했던 거죠. 미래 역량을 견인하는 대학 입학 전형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잘 보세요.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이따 서울대에서 발표한 학생부 재구조화 논문 한번 보세요. 그게 학생 나온 건지.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기본 방향이 뭡니까?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 역량 평가를 지향한다 이랬죠. 자, 대학 수학을 위한 고등학생 기대 역량에서도 전과목 성적의 우수성, 주요 과목 성적의 우수성은 낮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뭐다?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의지다. 그리고 5위가 독서 소양이. 독서 소양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학종 안내서에서 뭐라고 하죠?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진로와 관련된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는 얘기죠. 근데 1위가 뭐죠? 학습 경험이 나타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요 10분 동안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자세히 꼼꼼히 보신 다음에 이런 평가 관점들을 갖다 한번 왜 이런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한번 이렇게 다시 되새기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올 4월 달에 발표한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죠. 여기서 뭐라고 했죠? 자,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만 학생들이 내신을 생각해서 심화된 과목을 회피하려고 들어요. 절대 그러서는 안 되죠. 여기서 뭐라고 하죠?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의 난이도가 높은 과목 이수한다면 어디요?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더 좋은 평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고교학 전제입니다. 그래서 너 무슨 심화된 과목을 공부했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우리 학생부 준비해야 되는데 학생부 준비할 때 학생들의 이런 자율활동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 진로활동 보면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기서 뭐라고 하죠?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역으로 얘기하면 뭐죠? 학업 관련 우수성이 없으면 평가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서울대 학종 안내서에서 나와 있죠.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전문 서적 읽으라는 건가요? 읽지 말라는 건가요? 읽으라는 얘기죠. 또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자, 그 결과 학교생활기록부 등 제출 서류에 기반을 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과성적 교내활동의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와 과정까지 다면적이고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뭐까지 평가한다고 하죠? 동기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굉장히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많이 해서 그래서 자꾸 많은 거를 넣으려고 해요. 많은 거를 넣으려고 하면 뭐만 들어가죠? 결과만 들어가죠. 결과만. 그러니까 결과만 들어가는 것이 대학에서는 뭐라고 하죠? 결과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과정까지. 그래서 한두 가지를 갖다 다 선택을 해서 동기와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따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자, 수업을 열심히 듣고도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이 있었나요?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궁금한 점에 대해 찾아본 경험이 있나요?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교과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이야말로 서울대학교에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필수 훈련 과정입니다.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을 나타내라는 거죠. 그리고 뭐죠?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잘 보세요.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시작은 수업과 교내 활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궁금증을 토대로 수업 내용 이외에 수업 내용을 넘어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을 나타내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어디죠? 경희대에서 이제 올 4월 달에 메디칼 설명회를 했었죠. 경희대 메디칼 설명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자, 경희대 메디칼 설명회에서 전교과 성적을 보면서 수학과학 세밀하게 평가한다. 성적 추이도 평가하기에 1학년 때 못했다 하더라도 2, 3학년에서 잘하면 의미 있게 평가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성적이지만 단순 석자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평균 여러 이수자를 종합하여 해석한다. 내신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 미사여구보다 학생의 모습이 많이 보여질 때 유리하게 주제 탐구 활동이 잘 되어 있으면 유리하다. 세분녀 특기사항은 전공관련 활동 인성이 아니라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뭐 성균관대도 그렇고 연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이라는 용어를 갖다 없애버렸어요. 왜? 너무 학생들이 맞춤형 활동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자, 교과 수업과 나의 진로를 연결시켰는데 이게 관심만 보인 정도야. 그럴 바에는 교과 본연의 것을 깊게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과와 나의 진로를 연결시켰더니 깊어. 이거는 괜찮은 거죠. 이게 기준이 되는 건 뭐다? 바로 깊이 있는 학업 역량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학업 역량의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고 심화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그렇죠? 심화 탐구 능력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은 자기주도성을 보고 싶어서 평가하는 항목이기에 치과 의사가 되고자 했다가 한의사로 바뀌었어도 앞서의 활동이 자기주도적이고 열심히 했으면 평가한다. 즉 한의사로 맞는 활동만 일관되게 해야 되는 건 아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자, 출제문항 면접 페이지를 냈고 서류 확인 면접만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특에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놨다면 진짜인지 면접에서 꼼꼼히 질문할 예정이다. 제가 여쭤볼게요.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이 고등학생의 학생다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대학은 뭐라고 하죠? 저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생부 종합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이니까 예과 과정이라든지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어떤 교양 과목이나 전공 기초 과목을 갖다 공부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적합하다고 보지만 대학원 이건 좀 오바인 거거든요. 근데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놨다면 진짜 이제 면접에서 아니 경희대 의대 경쟁률이 얼마인가요? 다 20몇 대 1 아닌가요? 그중에 3배수를 뽑는데 면접에서 물어본다라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서류평가를 해서 서류평가를 통과시키고 서류평가 통과된 아이들에 대해서 이걸 갖다 물어봐서 진짜면 뽑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런 얘기들이 저희가 한 얘기가 아니라 경희대 메디칼 설명회에서 한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서류들을 갖다 갖고 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대학들의 설명회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표한 이게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서 보시면, 자, 이게 내신 위주의 평가는 높지 않아요. 이게 1위, 2위예요. 점수가 낮아요. 1위가 뭐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 과목별 난이도면 수준 위계,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가 독보적 1등이에요. 두 번째가 세특인 거고, 세 번째가 내신인 거예요. 이 관점을 갖다 잘 아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서머리들은,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 경희대 메디컬 설명회 했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연대 등이 발표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서 무엇을 갖다 학생부 종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해서 짧게 한 10분 정도 제가 요약을 해드렸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이 제가 이제 이 배치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웠던 점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학부모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했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와닿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학생들한테 보면서 제가 볼 때 가장 아쉬웠던 거는 진로 관련 과목 이수가 부족해요. 진로 관련 과목 이수가.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 하죠?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의예과를 지원하는데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갖다 이수해서 화학 2 이런 거 안 했어. 물리도 안 했어. 그러면은 학종으로 합격하기는 거의 쉽지 않습니다.
교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의예과를 지원하는데 생명과학도 지구과학들을 갖다 이수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하는 뭐를 봐야 돼? 핵심 과목, 권장 과목을 갖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경희대 의대, 고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연대 의대, 중앙대 의대에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수학원투는 미적분은 핵심이고 확률과 통계는 권장이고 물리학원은 권장이고 화학원은 핵심이고 화학투는 권장이고 생명과학 원투는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이제 경희대 메디컬 설명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의학계열의 경우 미적분 생명과학원, 생명과학도 화학원은 핵심으로 분류했고 핵심은 반드시 들어야 하지만 확통과 물리학은 권장인데 권장은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아도 문제는 없다. 하지만 권장이 여러 개인데 모두 듣지 않으면 감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들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일부 대학에서는 요번에 어디냐면 이제 코엑스에서 입시박람회를 하잖아요. 거기서는 뭘 하냐면 의예과에도 물리투를 갖다 물리투 이수한 학생들 갖다 요구하더라는 거죠. 학부모님들이 상담하니까 우리는 물리투를 하는 학생들을 갖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물리투를 이수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요구하는 어떤 진로 관련 과목에 대한 어떤 심화된 과목들을 갖다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지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에 심학습 역량을 갖추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의 이제 교육 과정입니다. 보시면 약간 위계감 맞지는 않아요. 그런데 뭘 했죠? 이 안에 고급 수학 2를 했고, 기하도 했고, 고급 수학 2도 했고, 고급 화학을 했죠. 3학년 1학기 때 창의융합과제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화학 2와 생명과학 2를 했고, 고급 생명과학을 했고, 화학 실험을 했죠. 2학년 1학기 때 생명과학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물론 이제 원 과목은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을 했고, 투 과목은 물투는 안 했지만 화학투하고 생명과학투를 했고 그 다음에 뭘 했죠? 고급 수학, 고급 화학, 고급 생명과학을 했죠. 위계는 약간 맞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번에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한 조금 전에도 일반고 학생이었고 지금도 일반고 학생입니다. 보시면 이제 1학년 2학기 때 뭘 했죠? 기업과 경영이라는 과목을 들었고 2학년 2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과목을 들었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뭘 했죠? 실용경제, 경제수학, 그죠? 사회문제 탐구, 국제경제, 그 다음에 지식재산 일반, 수학적 사고와 통계, 이런 과목들을 들었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목들을 들으셨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를 보면 이제 첫 번째 제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이게 심화된 과목들에 대한 이수가 좀 부족했고 진로 관련. 두 번째는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제 여기에 들어와 계신 고등학교 1, 2학년 어머님들은 연대 추천형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연대 추천형은 내년부터 이제 온리 교과에다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죠. 근데 올해까지는 1단계 5배수 뽑아놓고 그 다음에 면접 갖고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대 추천형이 교과 5배수 안에만 든다고 한다면 사실 면접 갖고 얼마든지 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1.7등급이 누구를 이기는 구조와 1.0등급을 다 이기는 구조예요. 이거를 갖다 알면은 내가 과연 1.7등급인데 5배수 안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 판단만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 3년째 누적된 데이터를 보면. 그러면 내가 지원할 수가 있는데 단순 이런 이제 이해도가 부족을 하시니까 1.7등급 되겠어? 저희가 권하는데도 잘 안 넣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입시에 대한 이해도.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보세요. 자, 고대 학교 추천 전형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도 해당되십니다. 고대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게 올해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5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어디냐면 1단계에서 교과가 80%고 서류가 20%잖아요. 근데 학업 역량이 뭐냐면 학업 성취도예요. 전반적인 교과의 성취 수준. 너 내신 얼마니? 이거죠. 교과의 충실도는 뭐냐면 지원 계열과 관련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학업 수행의 충실도. 그래서 지원 계열 수학에 필요한 교과의 이수 정도예요. 교과의 충실도가. 자기 개발 역량은 뭐냐면 탐구력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학업 역량은 내신은 얼마니? 교과의 충실도는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자기 개발 역량은 탐구예요, 탐구. 그죠? 세특과 같은. 그런데 여기서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은 이제 인성이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고려대 학교 추천 전형은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이니까 서류평가 20에 학업 역량, 내신을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교과 80을 봤는데 내신을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만 본다? 교과의 충실도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70%만.
교과의 충실도가 뭐라고 그랬죠? 너 무슨 과목 공부했는지를 갖다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너 무슨 과목 공부했는지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고려대학교 추천전이 올해부터 18명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보시면, 자, 근데 30명에서 18명으로 줄었으니까 다 22.8대 1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일괄합산 방식인 거죠. 그러면은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자, 40%가 줄었으니까 50%와 70% 사이겠죠. 그러면 1.17이나 1.18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 지원자 600명들 중에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2022년도와 2024년 평균을 보면 30% 정도 되잖아요. 600명대 30% 정도면 180명입니다. 올해는 이거보다 물론 줄었습니다. 뭐 100몇십 명 정도 되는데 그럼 180명이 수능 최저 4부를 맞추고 통과한 거예요. 근데 4부를 통과되는데 180명 정도가 통과됐는데 그럼 이 내신 등급 컷이 계속 최저 내신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요 내신 든 애들이 다 지원을 했기 때문에 600명대가 들어온 거거든요. 물론 올해는 이거보다 줄어가고 많이 줄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자, 고대 의대를 가는 애 중에서 생명과학도 화학도를 갖다 선택하지 않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쵸? 근데 고대는 올해부터 학교 추천 전에 뭘 든다? 교과 80에 서류평가 20을 낸다 그랬죠. 서류평가 20이 뭐라고요? 너 무슨 과목 공부했냐를 갖다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과연 고대 의대를 가는 애 중에서 생명과학도 화학도는 기본으로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서 서류평가 20%를 갖다 차지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제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부터 시작을 해요. 아까 뭐라 그랬죠?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 그 다음에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그 다음에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연대도 이렇게 해죠. 고대도 똑같은 얘기죠. 그럼 뭐 보겠습니까? 실험부터 시작해갖고 과학과제 연구부터 시작해갖고 뭐까지 하는 애들? 거기서 이제 과학과제 연구까지 포함해서 또 뭐냐면 고급 수학이나 고급 생명과학, 고급 화학을 갖다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서류평가 20%에서 앞서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로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로 선택 과목 수까지 아까 연대도 본다 그랬잖아요. 고대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렇게 입시안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하고 내가 어떤 걸 도전적으로 내가 수강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생기죠. 근데 이미 3월 1학기 때 이제 배치 상담할 때 오시면 이미 과목이 다 끝났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학들은 뭐냐면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 과목별 및 난이도 및 수준, 위계도 보고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 종합하여 평가한다가 독보적 1등이다라는 거. 이걸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대학교 추천 전형에 이 내신 등급 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3학년 때 고급 수학도 듣고 고급 생명과학도 듣고 고급 화학도 들으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디냐면 고대학교 추천 전형에서 의예과나 다른 학과에 어떤 합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셋째,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저거 하니까 계열 간 교차 지원이 계열 간 교차 지원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정시는 가증하지만 학종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 문이과 통합 성격을 갖고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통계학과의 경우에 고대 통계학과의 저희 같은 경우도 2등급 후반대 자연계열 학생이 서류 전형 합격을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 산업경영공학과의 경우도 자연계열 학생이 경제 과목 이수를 하고 경영 관련 활동을 한 경우는 이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의료학과의 경우도 저희가 이제 자연계열 2등급 초반대가 연세대 서류에 합격한 사례도 있어요. 요렇게 미리 요렇게 내가 무슨 교차 지원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걸 제가 넣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3학년 때 가서 하지 말고 한두 가지라도 이렇게 요런 거 관련된 문이과 통합 성격을 갖고 있는 학과들은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무조건 진로 관련 활동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걸 한번 보시면은 자, 건설환경공학이라든지 산림과학부라든지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한문학과 등의 경우는 진로 관련 활동을 하는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산림과학부를 하는 학생이 얼마나 있을까?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 빼놓고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서울대 건설환경공학의 경우는 저희가 지방자사고에 3등급 초반대 합격을 했는데 건설환경공학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수학과 물리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내용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산림과학부의 경우도 국적고 4.4등급인 학생이 서류 전형에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4.4등급인데. 산림과학부의 활동 내용이 거의 없겠죠. 일부, 3화에 들어가니까 일부만 있었겠죠.
고려대 한문학과의 경우는 작년에 수시 2월 나온 거 아시죠? 그죠? 다 정원 못 채워갖고 수시 2월 됐죠. 그러니까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런 학과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로 관련 활동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으시다라고 보는 거죠. 교과 본연의 것에 대한, 그것과 연관된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지금 내신이 좀 부족해서 이런 비인기 학과를 노려야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건설환경공학, 산림과학, 뭐 한문학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학과들을 찾으셔서 그거와 연관된 과목들에 대한 부분들의 학습 과정들을 갖다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을 나타내셔도 충분히 지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메인인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부터가 이제 메인인데, 다섯째, 창차 세특의 탐구 주제가 대부분의 학생이 하는 일반적인 주제가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스피린 합성 실험, 뭐 그러죠. 또 여러 가지 소화제 효능화기 실험, 신소재의 종류, 신소재의 개발 사례의 발표, 빛에 파장했던 식물 과학성이라는 주제로 탐구, 뭐 그다음에 안락사, 뭐 이런 문제, 황금비, 뭐 사회계층 문제, 이런 건 너무 일반적인 주제인 거예요. 여기 저희가 이제 한번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주제들을 갖다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물리트 형광공명 에너지 전달을 이용한 세포생물학 연구와 양자역학 결합응납에 대한 탐구. 양자역학과 세포생물학이죠. 이 친구가 1.3등급인데 서울대 직윤이 어때요? 작년에 50%가 1.03, 70%가 1.09였잖아요. 1.3등급 대였는데 서울대 직윤 의예과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물리2의 주제를 보세요. 세포생물학 연구와 양자역학의 결합응납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급 수학2에서 인체의 혈당 조절 메커니즘과 미분 방정식을 이용한 수학적 모형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의예과에 합격한 학생들이 어떤 탐구 주제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했던 이런 사례들. 공학 계열도 보면 진로 활동에 딥러닝 기반 얼굴 인식 시스템과 거리 촉도 학습, 그 다음에 이제 뭐 무선 통신 신호의 전송과 보호는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탐구,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공학 계열에서 합격한 학생들, 서울대학교나 이런 데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주제들의 어떤 예시입니다. 또 이제 상경 계열을 보면 어떻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자이언트 스텝을 위해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을 수강하며 정부 주도의 안정화 정책 성공 전략을 분석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윤리 보시면은 롤스와 노직의 정의관을 학습하는 기업의 조세 책정 시 주안점을 고찰하는 기업 규모별 법인세 부담 추이의 수평적 평등 검토를 주제로 발언함.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상경 계열에 서울대 합격하고 한 학생들의 주제 예시들입니다. 자, 또 보시면 인문사회 계열을 보면 어떻죠? 인문사회 계열을 보면은 진로가 피아제와 비코치키의 구성주의 이론을 토대로 조기교육과 적기교육의 타당성 비교 분석.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윤리화 사상 존 로크의 정치철학 탐구, 권력의 성격 한계에 대한 재인식. 그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에서 미국 고등학교 평가지는 벨케브 곡선을 활용한 성적 산출 모형, 정당성 분석과 미래 고교학점제 제도와의 비교. 이런 것들이 인문사회 계열의 서울대 연고대 합격한 학생들의 어떤 이런 탐구 주제죠. 어떻죠? 일반적이지 않죠. 그래서 일단 하나가 뭐냐, 학생부 종합에서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진로 관련 깊이 있는 학습을 했다고 한다면, 교과목 이수를 했다고 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한 탐구는 탐구 주제가 어떻게 된다? 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탐구 주제가. 또 보세요. 그러면서 탐구 주제가 첫 번째 깊어야 되고, 두 번째 창차 세특 내용이 일반적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창차 세특 내용이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이거는 저희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대학교 논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암세포에서 아포토시스 회피 방식이라는 주제로 학술 보고를 작성하고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탐구 결과를 발표함. 의생명과학 캠프에서 PBL이라는 조별 프로젝트에서 아포토시스라는 개념을 처음 접한 후 학술제를 위해서 탐구하여 아포토시스가 세포의 생사와 관련이 있고 암세포의 무한 분열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또한 아포토시스가 발생하는 경로를 공부해 암세포가 아포토시스를 어떤 방식으로 회피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앞으로의 암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함. 먼저 관련된 영어 논문 원서를 구입하여 정독한 후 관련된 영어 논문들을 찾아서 읽고 뉴턴 코리아 세포의 모든 것까지 참조함. 난해하고 복잡한 세포 자멸사의 메커니즘을 꾸준히 탐구하여 관련된 영문 보고서를 작성함. 마지막으로 암세포에서는 단백질의 불균형, 활성 감소 및 데스 리세터의 신호 전달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아포토시스가 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설과
암세포는 P53 유전자에 발생한 돌연변이, 아포토시스를 억제하는 BCL2가 활발한 작용에 의한 불활성화, 신호전달에 생긴 문제에 의해 아포토시스를 유발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세움. 이게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학생부 재구조화 논문에 나와 있는 우수 사례라고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학생다운 건가요? 되게 깊게 공부했죠. 이렇게 깊게 공부한 것을 갖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우수한 사례라고 발표한 겁니다. 논문에서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건 어디냐면 그 논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자, 그죠? 제4기 고교생 법치세상 헌법캠프에 참가하여 법체험관을 통해 우리 사회 속의 법의 역할을 몸소 체험하고 국회의사당 모형에 앉아 직접 법률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보고 변호사가 되어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했으며 거짓말 탐지기 체험, 현직 판검사의 대화를 통해 법이 우리 생활 가까이 있다는 의식을 확립했으며 뛰어난 창의력과 리더십으로 법치 리더상을 수상할 이런 부분들이 이게 저희가 예시한 게 아니라 서울대 논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상당수의 학생들의 학생부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이런 식에 대한 내용들이 많은 거죠. 또 보이지 않는 지배자 미생물 강의를 통해 자연계의 세균 중 99%가 중립적이고 1%가 해롭거나 이로운 존재라는 것. 미생물의 형태와 미생물의 집합소인 매주에 대한 그 정보,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체가 곰팡이 빌딩이라는 버섯이라는 것 등의 사실을 알게 됨. 미래 세상을 바꾸는 수학 강의도 인성적으로 기억함, 강의의 호기심을 신청 강연 참석을 통해 자신의 진학 목표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됨. 이런 것들이 다 일반적인 거다라고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의학과의 저희 지도 예시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보면, 자, 어떤 게 이제 우수한 사례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의 초청 강연증 감염내과 전문의의 강연을 수강하며 염증을 유발하는 개념을 알게 된 이후 그 생원 시간 도서 병리학 이야기를 읽으며 암이 면역을 갖다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했던 경험을 살려 교내 진로 프로그램 시간 종양에서의 사이토카인의 작용 기전 및 치료제 고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함. 탐구에 앞서 사이토카인의 종류와 작용 기전을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며 전공도서 쿠비 면역학 및 온라인 강의 면역학 등 전공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사이토카인이 단백질 면역 조절제로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하여 자가 분비성, 분비형 신호전달, 측분비 신호전달, 내분비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함을 알게 됨. 이후 관심 분야의 암과의 연결에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양의 면역 억제 기전은 사이토카인이 암을 타겟으로 하는 세포 특성, T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기 위해 때문이 아닐까 의문을 가짐. 이게 동기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에 종양 미세 환경과 염증과의 상관성을 찾아보고자 NCBI 학술 자료를 갖다 스스로 찾아 읽고 암에서 활성화된 스타시스 기전은 조절 T세포의 면역 억제 기전을 강화하는 전사인자의 발현을 통해 면역 억제 사이토카인인 IL-10을 갖다 분비하고 이로 인해 수치상세포의 IL-12의 발현이 억제되어 세포 독생, T세포 반응을 차단할 것이라 밝힘. 또한 스타6를 억제하는 치료제를 개발한다면 면역 억제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등 미래의 암 치료를 개발하고 싶다는 목표를 드러내며 학우들의 큰 호응을 얻음. 어떻죠? 이게 의학과의 진로 활동이죠. 그래서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뭐라고 그랬죠? 서울대학교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평가하지 않겠다고 했죠. 그럼 결국은 학업 관련 우수성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요즘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부분들 많은 거 쓰려고 하잖아요. 단순 체험 이런 거 평가 대상 아니다. 그러니까 2가지 내지 3가지를 갖다 선정해서 그 2가지, 3가지에 대해서 그죠? 굉장히 동기와 과정에 대한 학습 과정이 나타나게끔 이런 부분들을 갖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사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개인별 세특이 있는 거 아세요? 개인별 세특은 교과학습 발달, 과목별 세특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게 개인별 세특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세특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같은 경우도 저희 학원, 저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개인별 세특은 보통 수업량 유연화 그래갖고 학교에서 넣어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요 수업량 유연화 같은 경우, 요 개인별 세특은 담임 선생님이 넣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교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로 특강에 진로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활동에 들어가지 않은 또 다른 활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건 담임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해갖고 개인별 세특에 들어갈 필요가 있죠. 만약에 물론 학교의 프로그램에 수업량 유연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내용이 들어가야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한테 어필을 해서 개인별 세특을 갖다 이렇게 들어갈 필요가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진로 특강을 듣고 미래의 운송수단에 대해 관심이 많아 자율주행 안드로 에이스 헤르만저를 읽고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다줄 자동차 산업구조의 변화 및 사회 변화에 대해 고찰함. 학습 과정에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기계학습의 원리에 대해 알고자 자율동아리를 조직하여 온라인 강의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을 수강하고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표현과 역전파 알고리즘의 원리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이론으로 학습한 인공신경망을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해보고자 신경망 첫걸음을 참고하여 손글씨 데이터를 인식하는 3계층 신경 프로그램을 갖다 파이썬으로 구현함. 실제 신경망이 자율주행 알고리즘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심화 탐구하고자 자동차 객체인지 시스템의 스케줄 최적화 학술 자료를 참고해 경로 생성, 경로 추적 및 객체인지 등 자율주행을 위한 많은 부분에 인공신경망이 활용되는 것을 알게 됨.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학습하면서 사고의 책임에 관해 관심이 생겨 테슬라 사고와 같은 실제 사례 기사를 수집하고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법제도 및 개선과제 학술자를 읽으면서 자율주행 산업의 기술적 우위와 더불어 법적 제도와 명확한 책임 판단으로 호기심을 해결한 이 학생이 이제 기본 합격한 학생인 거거든요. 합격한 학생인데 이 안에 보면 어떻게 있죠? 이게 이제 과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로 특강을 듣고 학습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이제 전문 동아리 활동이죠. 진로 활동에서 경제 현안 토론에 대해 참가해 공기업 ESG 지표 강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준비한 토론 중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불명확하고 이로 인한 오해가 기업 경영의 비효율성을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체감함. 특히 진로인 전문 경영인으로서 연결과 완전 지배의 경우에 따라 ESG 강제 도입이 배당과 주총의 의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를 추정함. 동아리 부원들과 한국형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주제로 설정하고 관련된 영어 도서를 읽으며 계약적 지배이론을 학습함. 과정에서 독점적인 자녀 청구권을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 ESG를 도입할 수 있다는 독창적 견해를 제시함. 확률과 통계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산확률 분포를 이용한 자녀 청구권 해소 방안을 작성해 주주, 채권자, 과세관청, 임직원으로 구성된 표본 공간에서 이윤함수를 만들어 EBIT의 이해관계자별 귀착 정도를 살핀 크리스 말린의 후속 도서를 읽고 다트의 정기공식을 이용해 계정별 수치를 F함수에 대입함. 가장 높은 민감도를 보인 주주와 채권자 간 리지듀얼 클레임을 갖다 배분하는 방안을 설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준수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헌함. 어떻죠?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영어 논문이라든지 내가 이걸 왜 하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일시적 경험의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 그래서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관점에서 하라. 이런 부분들이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나와 있는 이런 평가 관점이 잘 나타나 있는 바로 이제 예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이제 이번엔 진로 활동 한번 보시면 윤리와 사상 시간에 진로 관련 사상과 조사하기 수행으로 칸트를 조사하며 그의 사상에 관심을 갖고 항상 동기가 들어가 있죠. 영국 평화론을 찾아 탐독함.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항구적 평화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저작이 계속 연구되는 이유에 관해 호기심을 갖고 국제사회의 분쟁 개입과 중재에 관한 필요성을 인권의 기변화에 탐색함. 이에 국제분쟁과 갈등의 사례를 탐색하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의미에 관해 고민하고 관련된 기사를 확인하면서 특별히 시리아나 미얀마 등의 내전 국가에서 발생하는 민간인 인권 침해에 관해 조사함. 이를 위해 학술 자료, 노르스의 인권과 인도적 개입 정책 및 도서 국제사회의 인권 등을 참고하여 내전국들의 공통점을 확인함. 무엇보다도 내전국 대부분이 빈곤임을 파악하고 이를 유엔 개발 보고서와 비교하여 내전의 원인이 국가경제 지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여 보고서에 서술함. 결론적으로 국제기구의 활동 영역을 재정의하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평화론의 공동개발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ODA의 확대만이 내전국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진로 시간에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음. 그래서 제가 4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드린 거거든요. 의학계열, 공학계열, 상강계열과 그 다음에 이제 국제학계열, 그러니까 인문사회계열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렸는데 이런 동기와 과정,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서울대학교가 얘기한 게 뭐였죠? 우리는
내신이 10%가 된다 하더라도 1등급이 10%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아이가 이 학생이 무슨 과목을 공부했고 세특 내용이나 이런 참체 내용들을 보면은 이 학생의 우수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이미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서울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예시와 아까 맨 앞에 보였던 아포토시스와 같은 그런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대학들의 서울대학교의 평가 관점을 잘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춘 학생부를 준비한다면 충분히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이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제 7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내용이 학생들이 뭘로 하냐면 했다로 끝나고 창의적 관점이나 문제 해결력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서울대학교에서 1위가 뭐였죠? 문제 해결력이에요. 1위가 아까 뭐냐면 내신이 가장 낮았고 1위가 문제 해결력이었죠. 여기서도 이제 일반적인 예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아리 부원들이 이것도 서울대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시계 반응 실험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 흥미로움을 느꼈고 녹말 요오드 반응 대신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여 차이를 확인하는 실험을 계획함.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은나무션 신호 등 실험은 교과 과정과 연계된 실험이나 학습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고 작은 자극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걸 토대로 기준품 보관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며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 이게 서울대학교 논문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일반적인 내용. 그죠? 이런 건 일반적인. 근데 우리 아이의 많은 학생들의 학생부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이건 그냥 수업 내용인데 이것도 일반적인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인 시대별 경제 체제를 역사적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인류가 겪었던 다양한 경제적 사건과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분석하며 국제기구 오페크 활동을 토대로 과점 시장에서 카르텔이 형성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대체제와 보완제 현실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경제학적 개념이 이루는 현실적 사례에 적응하는 능력을 신장. 이건 그냥 경제 과목에 있는 수업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뭐냐 일반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창의적 관점이나 문제 해결력이 보이지 않죠. 한번 보세요. 이제 환경공학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자 보면은 이제 국어 시간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 중립의 실현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해 조사하면서 절대적 CO2 배출량 줄이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절히 CO2를 포집하여 저장하거나 활용하는 포집 및 저장 기술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목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의 하나라고 느낌. 이후 관련 도서를 읽으며 꾸준한 탐구 과정에서 CaCl2를 이용해 CaCO3에 석술되는 반응으로 이산화탄소를 보존할 수 있고 시멘트 소재인 석회에서 활용되면 알게 됨. 이를 바탕으로 이산화탄소 포집을 위한 CaCO3 석출 반응의 촉진과 초음파의 활용에 대해 발표함. 이 반응에서 석회석의 수득률을 높이면 수요가 많은 건설용 시멘트를 공장에서 발생하는 CO2로부터 얻을 수 있어 자원 재순환의 효율성 높을 것이라 추론하고, 그죠? 내가 이게 추론하고 이런 내용이 있죠? CaCO3의 생성 실험을 계획함. 실제 진행한 실험에서 CaCl2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수득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특정 농도 이후 콜로이드 상태로 침전이 생성되지 않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석회석을 얻을 수 없었음. 해결 방안 모색중. 그래서 이제 내가 예상했던 추론하고 가설했던 것이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해결 방안 모색 중 관련된 영어 논문을 읽고 42kHz 초음파가 CaCO3 결정하의 초기 단계에서 결정 종자의 크기를 작고 균일하게 하여 부피 수득률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됨. 그러나 높은 수득률에도 불구하고 결정 종자의 밀도가 낮아 실제 공정화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지함. 물리학 실험에서 북을 쳤을 때 발생하는 막의 정상파 진동 모드의 모습을 막 위에 가루를 뿌려 시각화한 것에 착안하여 폐관에서 반사된 파동을 중첩시켜 초음파 정상파를 형성하여 정상파의 마디에 결정 종자를 높은 밀도로 모이게 만드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어떻죠? 굉장히 문제 해결력과 그죠? 발생하는 그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추론하고 해결하고 이런 해결 방안들 제시하는 이런 학생부가 잘 나타나 있는 학생부인 거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은 거시경제 수학과제 연구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수학도 교과에서 도함수와 미분의 개념을 학습하며 수학이 사회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고 미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어 수학적 공리의 범용성, 경제성을 밝히려는 의지를 가짐. 실용경제 교과에서 CPI를 이해한 경험을 살려 거시경제 연구원이라는 진로에 대한 관심 내에서 23년 4분기 체감 물가지수 예측이라는 주제 연구를 기획함.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문헌 연구를 탐색하며
공식 물가지수와 체감 물가의 괴리를 읽고 기존의 물가 추세선을 다항식으로 표현해 이를 미분하여 음양의 값에 따라 예측치를 시도하는 연구를 설계함. 같은 주제에서 연구된 문헌 중 소비자 물가지수의 시계열 모양 연구의 모형을 비교 분석하며 라스파이레스 방식과 파셀 방식을 접한 뒤 두 모형별 추세선을 X선을 이용해 도출함. 체감 물가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착안해 거래량보다 기존 연고 비교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코시스의 10년간 40개 분기별 분포를 바탕으로 3차 함수를 도출하고 미분한 함수의 40일 대입해 실제 연구 분기에 물가지수 상승 하락을 예측하여 발표함. 이를 통해 복잡한 경제 분석에 대한 용기를 얻고 실물 경제에 대한 연구 계획을 새롭게 세운. 어떻죠? 이런 내용들을 갖다 보면은 단순 탐구, 단순 학습이 아니죠. 여기에 다 뭐가 있죠?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창의적 관점에 대한 부분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관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어디가 요구한다? 바로 이제 서울대학교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학습적 역량과 탐구 역량을 갖춘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관점을 갖춘 학생이라고 한다면 내신이 같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다라고 서울대학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대해서 이제 심학습적 역량과 학습력을 나타내는 창체와 세특은 어떤 건지, 그 다음 문제 해결력과 창의적 관점을 나타내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8번째, 자소서가 없어진 탓에 학생의 관심 있는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이제 입시 설명회 때도 이렇게 이제 할 때도 이제 계속 고민했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소서가 없어져 갖고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많이 이제 어려움을 호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간 이 학생이 뭐에 대해 관심이 있었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점 있게 공부를 했는지. 옛날에는 작년까지는 자소서가 있었잖아요. 자소서를 보면 이 학생의 관심 분야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지금은 그걸 갖다 알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제 본인의 관심 분야, 나의 진로 분야라든 내가 관심 분야에 있는 관심 있는 두세 가지는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좀 저희가 지도하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면 동기 작성 시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 과정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 할 때 추천해주는 예시거든요. 이걸 보면 이제, 그러니까 사회문화 주제 추천인데, 레온티에프 함수와 컵 더글라스 효용 함수상 동등 변화 및 보상 변화의 경로 추정이라는 제가 추천 주제를 갖다 해줬는데, 관련 단어는 사회 불평등과 복지 제도죠. 근데 이게 타 과목과의 연계에서 뭐가 되어 있는 거죠? 동아리에서 미시경제 동아리에서 후생경제학상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의 이동, 수학2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무차별 곡선의 순간 변화를 이용한 최적 효용점이라는 부분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연계해서 나타내라. 이렇게 나타냈었을 때 내가 이렇게 교과간, 활동간, 학년간 연계 나타낼 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추천해준 예시거든요. 서론, 본론, 저희가 지금 지도하는 예시를 갖다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건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짜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활동 요약을 갖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있죠? 한번 보시면은 사회기사 분석 수행평가를 준비하며 진로인 경제정책 전문가와 관련해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사회불평등과 복지제도 중 보조금의 정책적 효과를 비교 분석함. 연구과정 중 미시경제 동아리에서 탐구한 레온티에프 콥더글라스 효용곡선의 이동과 기울기 결정 요인에 궁금증을 갖고, 그래서 뭘 했죠? 아, 내가 여기선 사회문화인데 사회기사 분석 수행평가를 준비하면서 미시경제 동아리에서 했던 결정의 궁금증을 갖고 난 탐구한 거야. 이걸 나타낸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또 여기서 여기서 완전 보완제 레온티에프 함수에서 X축과 Y축을 정상제로 설정하고 좌표평면상 균형을 도출하기 위해 수학2에서 학습한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해. 이렇게 등등등 했죠. 여기 보시면 뭐였죠? 이거에 대한 활동,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갖다 내가 공부했던 어떤 수학 교과 과정과 동아리에서 했던 활동과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연결을 갖다 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나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는 어디서 뭘 했는지 이렇게 동기와 과정 속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를 갖다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하세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을 나타내라는 것은 학생들이 누가 제일 잘 알죠?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내가 1학년 때 했던 거, 2학년 때 했던 거, 교과간 활동관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본인은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갖다 보는 어떤 입학수당관들이나 이런 분들은 파악을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뭘 했는지 이렇게 미시경제 동아리에서 수학도에서 학습한 이런 내용을 갖다 정리해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으로 이렇게 계속 교과간, 활동간, 학년간 이렇게 디벨롭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탐구했어요를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학생부 작성 요령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한 부분들이 자기 평가 설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조금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생님들은 학생부의 작성은 누구냐면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죠. 근데 자기평가서 제출을 선생님이 하시니까 당연히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니까 알아서 적어주겠지라고 하는데 나온 피드백에 대한 결과물을 보면은 너무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그럼 내가 어필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이미 다 학생부가 나온 다음에 어필을 하는 거는 단순히 오탈자에 대한 수정밖에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학교는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아. 그럼 어떤 노력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냐면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PPT 발표나 그 다음에 어떤 보고서 제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발표나 보고 제출을 해. 이거는 학교에서 받아줘. 이럴 때 항상 서론 부분에 이런 동기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언급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이 학생이 한 것을 갖다 작성해 주려고 하면 뭘 보죠? 어차피 뭘 보냐면 서론부터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학생이 이걸 갖다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동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한 우수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걸 보고 정리를 갖다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저는 반영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안 돼. 그 안 됐을 경우에는 학생이 들어가서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아니,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동기와 과정을 나타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서론에 동기와 과정을 나타냈는데 학생부에 기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선생님이 제출한 PPT나 그다음 보고서 서론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좀 기재해 주실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학생의 어떤 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생이 그런 서론에 동기와 과정을 넣지 않고 나중에 이런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분 넣으려고 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없겠죠. 제출을 할 때는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나중에 한다니까 넣어달라고 해. 이건 안 되겠지만 내가 애시당초부터 우리 학교는 자기평가서를 받지 않아. 이럴 때 PPT 발표나 보고 제출할 때 이런 내용들을 갖다 서론에 기재하여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들은 충분히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갖다 좀 갖고 가서 이런 내용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에 서론에 넣었는데 이런 부분을 어필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제가 볼 때는 뭐 선생님들도 반영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저희 학원생들 중에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내 것은 바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게 이제 학생부 작성 요령인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는 자신 있어 하지 않습니까? 내신 10%가 되더라도 중경외시 정도 라인까지 내신이 다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는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제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부 재구조의 논문과 서울대학교에서 제시한 우수한 예시와 그다음 일반적인 예시를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합격한 학생들의 예시도 같이 보여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고자 해서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부를 갖추시는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경쟁력 있는 학생부. 그래서 내년에 이제 수시를 낼 때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좀 굳이 저희한테 와서 컨설팅을 받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보셔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갖다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고3 때 배치 상담을 받으시는 것보단, 오히려 고등학교 1, 2학년 때 상담만이라도, 그죠? 우리 아이의 학생부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좋은지를 갖다 미리 체크하셔서, 거기에 맞춰갖고 준비를 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시에서 어떤 경쟁력을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1시간 조금 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잘 유념하셔서 그 다음에
또 교과목 선택과 그 다음에 학생부를 갖다 준비한다고 하면 수시에서 좋은 어떤 경쟁력 있는 학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